새벽에 잠을 깼다가 맞은편 침대에 앉아있는 조르바를 보았다.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작고 둥근 눈은 이제 막 밝아오는 희뿌연 부채꼴 모양의 턱에 못 박혀 있었다. 부석부석한 눈과 유달리 길고 까칠한 목은 먹이를 노리는 새처럼 쑥 빠져나와 있었다. 전날 밤 나는 세이렌과 그를 두고 일찍 나왔다. 난 가요. 즐겁게 지내세요. 조르바 행운을 빌어요. 보스 안녕히 주무세요. 우린 일이 아직 좀 남았어요. 보스 푹 주무세요. 조르바와 세이렌은 그들의 작은 일들을 처리하는 게 분명했다. 잠결에 나는 뭐라고 소곤거리는 콧소리와 요동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지만 곧바로 잠에 골아떨어졌다. 자정이 지난 후에야 조르바는 맨발로 들어와 나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자기 침대에 누웠던 모양이었다. 그는 아직 잠이 덜 깬 게 분명했다. 흐릿한 눈으로 먼 것을 보며 조용히 애무하듯 짙고 느린 흐름 속에 생각을 던져둔 모양이었다. 대지, 물, 생각, 그리고 사람이 천천히 먼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조르바 역시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함께 떠내려가고 있었다. 마을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닭과 돼지, 낙이, 사람들의 말소리가 온통 뒤섞여서 들려왔다. 나는 침대에서 뛰어 일어나며 조르바 일어나요. 오늘은 할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 또한 장밋빛으로 물드는 아침의 조용한 행복감에 저항하기 어려웠다. 그런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새벽처럼 산뜻해 보이는 것이다. 대지는 보드랍고 구름은 바람을 따라 모양을 바꾸었다. 나도 조르바처럼 담배를 피우고 싶었다. 팔을 뻗어 파이프를 꺼냈다. Made in England. 큼직하고 귀한 파이프로 눈빛이 푸르고 손가락이 가늘었던 친구가 준 것이었다. 몇 년 전 해외에 있을 때였는데 졸업을 하고 그리스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다. 담배를 피우지 말게. 불을 붙여 반쯤 피우고 나머지는 버리게 되지 않나. 자네 사랑은 불과 1분이면 끝나는 거네. 창피하지. 파이프로 피우는 게 좋을 거야. 충실한 아내 같거든. 집에 가면 거기서 조용히 자네를 기다리는 거야. 거기 불을 붙이고 피어오르는 연기를 볼 때면 내 생각이 나겠지? 그가 말했다. 한낮이었고 친구가 가장 좋아하던 그림, 렘브란트의 전사를 보고 베를린 박물관을 나오는 길이었다. 청동 투구 차림에 움푹 들어간 뺨, 강한 의지를 드러낸 슬픈 그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내가 평생에 사나이다운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건 저 그림 덕분일 거야. 그가 그림 속 전사의 표정을 노려보며 말했다. 우리는 미술관 안뜰 기대에 서 있었다. 우리 앞에는 당당하게 야생마를 타고 있는 발가벗은 아마존, 그리스 전설의 여장부, 청동상이 있었다. 회색 할미새 한 마리가 아마존 허리 위에 앉더니 우리를 향해 꼬리를 치며 놀란 듯이 지저귀다가 날아갔다. 새소리 들었나? 우리에게 뭐라 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부르르 떨며 말했다. 새잖아. 노래하게 놔두게. 새니까 짓거리게 두는 거야. 친구는 유명한 노래 한 구절을 인용했다. 날이 새는 이 순간에 이 크레타 해안에서 그런 기억이 가사와 함께 떠올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다니. 나는 천천히 파이프에 담배를 다져놓고 불을 붙였다. 세상 모든 일에는 숨은 뜻이 있기 마련이었다. 사람, 동물, 나무, 별은 모두가 상형문자이며 그 상형문자를 해독하고 그 의미를 상상하려는 사람은 고독하다. 보는 것만으로는 의미를 알기 어렵다. 그저 사람이며 나무며 별들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법이다. 청동투구를 쓴 전사, 기둥에 기대선 친구, 할미새와 그 노래, 우울한 노랫말,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있을 텐데 과연 뭘까? 내 눈은 얼룩진 햇살 속에서 말렸다가 풀어지고 나는 담배 연기를 쫓아갔다. 마음도 어느덧 연기와 함께 돌다가 천천히 푸른 꽃다발 속으로 사라졌다. 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던 나는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세계의 기원이며 생성, 사멸들을 확연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시 한번 부처의 세계로 뛰어든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어리석은 말도 오만한 광대의 속임수도 없었다. 연기는 부처가 가르치는 진리, 사라지는 연기가 그리는 것은 푸른 열반의 정토를 찾아가는 생명일이라.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마치 그 한숨이 나를 현실로 데리고 온 것 같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초라한 오두막과 벽에 걸린 거울에 되쏘인 아침 햇살. 나를 등진 채 앉아 담배를 피우는 조르바가 눈에 들어왔다. 오르탕스 부인의 희비극이 다시 떠올랐다. 캐캐 묵은 바이올렛 향기, 바이올렛, 오드콜론류, 사향, 파촐리, 인간이 환생한 앵무새. 앵무새는 세 장의 횃대에 올라 옛 애인의 이름을 불렀지. 그리고 함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옛날 있었던 해전 이야기를 들려주는 낡은 마흔에선 조르바는 내 한숨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나를 돌아보았다. 보스, 우리 그러지 말 걸 그랬어요. 너무 고약했어요. 당신도 웃고 나도 웃었지요?
그 여자가 우리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방을 나간 것만 해도 그래요. 그 여자가 100살쯤 먹은 매춘부인가요? 친절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나가버리시다니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보스. 그건 예의가 아니지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미안하지만 그건 남자가 할 짓이 아닙니다. 그 여자도 어쨌든 여자잖아요. 연약하고 삐지기도 잘하는 물건이란 말입니다. 내가 남아서 위로했으니 망정이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조르바? 당신은 정말로 여자란 그걸 빼놓으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건가요? 그럼요, 보스. 그들은 마음속에 다른 건 없어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는 안 겪어본 일이 없소이다. 별별 것을 다 보았지요. 내 경험에 따르면 여자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질 못해요. 여자란 건강에도 해롭고 토라지기도 잘하는 동물이지요. 만약 누가 사랑한다, 갖고 싶다 하면 그녀는 울음을 터뜨릴 겁니다. 그 여자는 갖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죠. 밥맛이 없을 수도 있고 싫어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여자를 보는 모든 남자는 그녀를 갖고 싶다고 해야 합니다. 여자란 그런 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라면 여자에게 그런 말로 기쁘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내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아마 그때 80살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할머니 인생도 파란만장하지만 뭐 그걸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할머니 연세가 80살쯤 됐고 우리 집 맞은편에 꽃처럼 싱싱한 계집아이 하나가 살았어요. 이름이 크리스탈로였어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마을 젊은 것들이 모여 술을 마시곤 했는데 괜히 펄쩍펄쩍 뛰곤 했지요. 우리는 모두 귀 뒤에 향기로운 바질가지를 꽂고는 사촌 하나가 기타를 들고 나서면 세레나데를 불곤 했답니다. 미칠 듯한 사랑, 기막힌 정열. 우리 모두가 크리스탈로에게 미쳐 있어서 그녀에게 몰려가 한 사람을 고르라고 졸랐어요. 보스, 이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여자들에겐 낫지 않은 상처가 하나 있답니다. 다른 상처는 모두 나아도 그놈만은 절대 안 낫지요. 여자가 80살이라도 그 상처는 벌어져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 할머니가 침대를 창가에 끌어다 놓고는 조그만 거울을 꺼내 얼마 남지 않은 머리를 빗어 올리고 조심스레 가르마를 타는 겁니다. 그러고는 누가 볼까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봐요. 누가 가까이 오기라도 하면 침대에 누워 입안에 버터를 녹이는 듯한 표정으로 잠자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잠이 오겠어요? 할머니는 세레나데를 기다리는 겁니다. 80살의 보스. 여자가 수수께끼라는 걸 이젠 아시겠소? 여자가 얼마나 알다가도 모를 동물인데요. 젠장, 울고 싶어지는구먼. 하지만 그때는 천둥 벌거숭이 마냥 놀던 때라 이해를 못하고 그저 웃기만 했어요. 하루는 할머니에게 야단을 맞았어요. 계집애 엉덩이만 쫓아다닌다고 나무라는 겁니다. 그놈의 잔소리를 듣다 못해 까놓고 말해버렸어요. 할머니는 왜 토요일마다 호두나무 잎사귀를 입술에 칠해? 왜 가르마는 타는 거야? 우리가 할머니께 와서 세레나데를 불렀으면 좋겠지? 우리가 쫓아다니는 건 크리스탈로예요. 할머니는 냄새나는 산송장이라고. 보스, 못 믿을 겁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여자라는 게 어떤 건지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디다. 강아지처럼 잔뜩 웅크리고 턱도 덜덜 떨더군요. 그래요, 우리가 따라다니는 건 크리스탈라라고요. 크리스탈로. 나는 할머니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귓가에다 소리쳤지요. 젊은 것들은 참 잔인한 동물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뭘 몰라요. 할머니는 바짝 마른 팔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고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 심장 밑바닥에서부터 너를 저주한다. 그 다음날부터 할머니는 기력이 쇠해졌어요. 2달 뒤에는 더 이상 못 잘 것 같았다오. 숨이 넘어갈 무렵 나를 붙잡으려 하더니 나를 죽인 거야. 죽인 건 너야, 알렉시스. 저주를 받아라. 내가 받은 고통을 다 물려받기를 바란다. 이러더군요. 조르바는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의 저주가 들어맞은 거지요. 내 나이 65이요. 하지만 100살을 산다 해도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100살이 된다 해도 뒷주머니에 거울을 넣고 다닐 테고 암컷의 꽃무너리를 쫓아다닐 거요. 그는 또 한 번 웃으며 담배꽁초를 부채꼴 모양의 창밖으로 던지고 팔을 쭉 뻗었다. 내겐 많은 결점이 있소만 이놈이 날 죽일 거요. 조르바는 침대에서 뛰어내 일어났다. 자, 이제 그만하고 오늘 일을 합시다. 그는 순식간에 옷을 주워 입고 밖으로 나갔다. 고개를 숙인 채 조르바가 한 말을 생각하고 있을 때 문득 눈에 파묻힌 머나먼 도시가 생각났다. 그때 그 도시에서 나는 로댕의 작품 전시회를 보고 있었는데 커다란 청동의 손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작품으로 반쯤 벌린 손바닥 안에는 서로 껴안은 채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보이는 남녀가 들어있었다. 한 여자가 다가와 내 옆에 섰다. 보는 이의 마음을 뒤흔드는 이 작품에 감동한 것 같았다. 날씬하고 차림새가 단정했으며 수치 많은 머리카락과 견고한 턱, 갸냘픈 입술을 하고 있어 정열적이지만 단호한 성격으로 보였다. 평소에는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지만 무엇 때문인지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도망가고 싶군요. 여자는 언짢은 듯 중얼거렸다. 가봐야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봐야 하나님의 손바닥 아닌데 구원은 없을 겁니다. 기분이 나쁘십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기쁨일지도 모르는데 저 작품을 보고 있자니 도망쳐버리고 싶어지네요. 자유를 택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하지만 우리가 저 청동 손안에 갇혀있을 때만 자유로워진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라는 낱말 속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의 자유가 없을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여자는 그 말을 끝으로 지나갔다. 그 뒤로 다시 그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었던 모양이다. 내 속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듯 떠올라 이 황량한 해변가에서 다시 나타난 것이다. 맞다. 내 행동이 부끄러웠다. 조르바의 말이 옳다. 청동소는 멋진 구실이었고 만나는 데 성공했다. 다정한 말이 오가고 우린 하나님의 손안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끌어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갑자기 이야기를 비약시켰고 여자는 놀라서 달아난 것이다. 오르탕스 부인의 앞마당에서 늙은 수탉이 울었다. 햇살이 조그만 창으로 들어왔다. 나는 얼른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일꾼들이 곡괭이 지뢰 괭이를 들고 모여들었고 조르바가 그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어느 틈에 일터로 뛰어내렸다. 사람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은 책임감도 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부채꼴 모양의 창으로 머리를 내밀어 깡마르고 어깨가 좋고 풍성해지던 30명 남짓의 인부들 틈에서 광대처럼 우뚝 선 조르바를 보았다. 그는 위험있게 팔을 휘저으며 간단 명료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가 투덜대던 젊은 친구의 뒷덜미를 잡았다. 할 말 있나? 할 말 있으면 크게 말해. 웅얼거리는 건 딱 질색이야. 일을 하려거든 일할 기분이 들어야 해. 아니면 술집으로 돌아가 버려. 조르바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때 오르탕스 부인이 잔뜩 부은 얼굴과 부스스한 얼머리에 화장도 하지 않고 지저분한 가운데 낡은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타났다. 부인은 당나귀 울음소리 비슷한 늙은 가수가 할 것 같은 기침을 했다. 기침을 멈춘 부인이 자랑스럽게 조르바를 보았다. 눈에 물기가 어렸다. 기침을 또 해도 조르바가 돌아보지 않자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그의 곁을 지나쳤다. 넓은 소매가 스칠 지경이었지만 조르바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인부에게서 보리빵 한 덩어리와 올리브 한 줌을 받아들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으로 긋자. 그러고는 인부들을 데리고 산으로 향했다. 탄광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한데 내게는 없다. 우리는 내 나무와 고리버들, 드럼통으로 바닷가에 오두막을 하나 지었다. 조르바는 새벽에 일어나 인부들보다 먼저 탄광으로 올라가 갱도를 팠다. 한번 파던 갱도를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갈탄 광맥을 발견하면 신이 나서 춤을 췄다. 그러다 며칠 후 광맥을 놓치면 갱도 바닥에 누워 하늘에다 엿을 먹이는 신용을 했다. 그는 일에 집중했다. 더 이상 나와 상의도 하지 않았는데 첫날 모든 결정과 책임이 그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그가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면 나는 인부들에게 임금만 지불하면 되었다. 나에게는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그와 앞으로 보낼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걸 예감했다. 이리저리 따져봐도 나는 헐값으로 행복을 산 기분이었다. 크레타 섬에서 꽤 큰 마을에서 사셨던 내 외조부는 매일 저녁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갓 도착한 나그네가 없는지 찾아보는 게 버릇이었다. 혹 있으면 데려와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한 뒤 안락의자에 앉아 길쭉한 터키식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손님에게 이 양반에게 이제 음식값을 치러야 할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다. 말해보시오. 뭘 말입니까? 무슨 요르기 영감? 자네는 뭘 하는 사람이고 이름이 뭐고 어디서 왔고 또 자네가 본 도시와 마을이 어떤지 모두 그렇지 아주 깡그리 얘기해 달란 말일세. 자 해보게. 일이 이쯤 되면 나그네는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늘어놓기 마련이었고 우리 외조부는 안락의자의 편에 앉아 파이프로 문 채 귀를 기울이며 그를 따라 먼 여행을 나서곤 했다. 만약 나그네가 마음에 들 때면 이렇게 얘기하곤 했다. 자네 내일도 우리 집에서 묵어야 해. 가지 말라고. 자넨 할 이야기가 더 많잖은가. 할머니는 말을 떠나신 적이 없었다. 칸디아나 키에나에도 못 가보셨다. 왜 내가 그 먼 곳을 가야 하나? 이곳을 지나는 카네아 사람들이 있으니 칸디아와 카네아가 내게 오는 셈이잖아. 못하러 거기까지 간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크레타 해안에서 나는 외조부의 습관을 따라하고 있는 셈이었다. 나도 등불을 들고 나갔다가 나그네를 하나 발견한 것이다. 떠나지 못하게 붙을 참이었다. 저녁 한 끼 대접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들었지만 이 나그네는 그럴 가치가 있다. 밤마다 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를 기다려 앉히고 저녁을 먹는다. 그가 저녁것을 치를 때가 되면 나는 소리친다. 얘기해줘요. 나는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듣는다. 내 나그네는 구석구석 가보지 않은 곳이 없고 모르는 것도 없다. 나는 언제나 실증내지 않고 들었다. 얘기를 해줘요, 조르바. 얘기해줘요. 그가 이야기를 할 때면 마케도니아 천체, 산과 숲, 냇물, 코미타지 게릴라, 부지런한 여자들과 건강한 남자들이 우리 앞에 가득 나타나곤 했다. 21개의 수도원, 아토수산이 나타나는가 하면 무기창고와 엉덩이가 펑퍼짐한 게으름뱅이도 등장한다.
조르바는 수도사 이야기를 마치곤 고개를 흔들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보스, 하나님이 노새 깃밥과 수도사 물건으로부터 보스를 구해주시기를. 매일 밤 조르바는 그리스, 불가리아, 콘스탄티노플 구석까지 나를 데리고 갔고 나는 눈을 감은 채 그것들을 보았다. 그는 어지럽혀진 발칸반도로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늘 놀라움으로 반짝이는 조그만 실눈으로 모든 걸 보고 온 사람이었다.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조르바 앞에서는 엄청난 수수께끼가 된다. 지나가는 여자를 봐도 그는 말을 멈추고 큰일이라도 난 듯 이야기를 한다. 저 신비스러운 정체는 뭘까요? 여자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걸까요? 말해봐요. 나는 저 여자라는 것의 정체를 묻고 있는 거요. 그는 묻고 또 물었다. 남자나 꽃이 핀 나무, 냉수 한 컵을 보면서도 똑같이 놀라워했고 물었다. 모든 사물을 매일 처음 보는 듯 했다. 전날 우리가 오두막 앞에 앉아 포도주 한 잔을 들이켰을 때 그가 놀란 듯이 나를 돌아보았다. 보스, 이 빨간 물은 도대체 뭡니까? 말해봐요. 늙은 가지에 새싹이 나오면 처음엔 아무것도 없다가 열매가 달리면 또 쓰기만 할 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태양이 열매를 익히면 마침내 꿀처럼 달콤한 것이 됩니다. 이게 포도라는 거예요. 이 포도를 짓이겨서 우리가 술고래 성요한의 날에 열어보면 그게 술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빨간 물을 마시면 간덩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하나님께 시비를 걸게 되잖아요. 보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르바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세상이 다시 처음 그대로의 활기를 찾는 것 같았다. 물, 여자, 별, 빵이 원시의 신비로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태초의 회오리 바람이 주위를 맴돌았다. 이 때문에 나는 매일 밤 자갈밭에 누워 조르바를 기다렸다. 지구의 내장 속에서 불쑥 튀어나와 나른한 몸으로 걸어오는 그를 발견하곤 했다. 그가 고개를 세우거나 떨어뜨리는 것, 팔을 움직이는 모습 등으로 그날 일의 성과를 알아낼 수 있었다. 처음엔 나도 그와 함께 가서 인부들을 감독했다.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몸을 움직이는 일을 사랑하고 내가 감독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이해하려 했었다. 책이 아닌 살아있는 인간들로부터 기쁨을 얻기를 바랐다. 내게는 감성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갈당광산이 성공하게 되면 모든 것을 나눠 갖고 형제처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는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종교 집단, 새로운 생활 방식을 꿈꾸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조르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는 내가 인부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간섭하고 물어보고 편들어주는 일에 짜증을 냈다. 그냥 밖에 나가서 산책이나 하는 게 어떻소, 보스? 태양, 바다, 아시겠소? 조르바는 입술을 삐죽 내는 제 이야기했다. 처음엔 나도 자리를 뜨는 게 싫었다. 몇 살인지, 벌어먹어야 할 식구가 있는지, 부양할 친척이나 시집보낼 누이는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걱정거리가 있는지 따위를 캐묻곤 했다. 보스, 인부들 신상을 자꾸 물어보고 다니지 마세요. 잘해주면 발목 잡히기 십상이에요. 보스가 그렇게 다독거리는 게 인부들이나 일에도 방해가 된다고요. 모두가 핑계를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젠장, 인부들은 일을 제멋대로 하고 결국 망쳐버린답니다. 인부들을 보살펴주는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호. 보스가 세게 나와야 인부들도 보스를 존경하고 일도 잘해요. 보스가 물러가면 인부들은 일을 몽땅 보스에게 밀어두고 나 몰라 한단 말이오. 알겠쇼? 조르바는 이렇게 화를 내곤 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곡괭이를 오두막에 집어던진 조르바가 엄청 화를 냈다. 이봐요 보스. 제발 좀 그만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면 뭐합니까? 당신을 몽땅 무너뜨리고 마는데. 오늘 인부들에게 한 그 얘긴 뭐요? 사회주의 개코 같은 소리. 당신이 신부님이요? 자본주의 결정을 내려요? 하지만 어떻게 결단을 내린단 말인가. 나는 이 둘을 합치는 희망, 양국이 화합하는 길을 찾아 제2상의 생활과 한국의 왕국을 동시에 얻는 꿈을 꾸고 있었다. 이런 생각은 아주 오래전 소설부터 갖고 온 것이었다. 학교 다닐 무렵 나는 가까운 친구들과 공제공장이라는 비밀단체를 만든 적이 있었다. 내침 신문을 걸어 잠근 후 우리들은 목숨을 걸고 불의와 싸우겠다는 맹세를 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선서했을 때 눈물까지 흘렸다. 유치한 꿈이라니. 그러나 그런 이상을 비우는 자들에게 전략이 필요하다. 저주 있으리라. 유치한 꿈이라니. 그러나 그런 이상을 비우는 자들에게 저주 있으라. 공제조합 회원들이 나중에 돌팔이 의사, 삼류 변호사, 저질 식료품업자, 표리부동한 정치가, 남의 글이나 베끼는 언론인이 되는 걸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세상이라는 게 난잡하고 시시한 급함 같다.
소중한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거나 자라다가 말거나 쐐기풀 때문에 시들해지는 것과 같다. 나는 어떻지? 아직 논리에 짓눌리지 않았다. 돈키호테처럼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기분이다. 하느님 만세. 일요일이 되면 우리는 결혼할 젊은이들처럼 열심히 몸단장을 했다. 면도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늦게 오스탕트 부인을 만나러 갔다. 일요일마다 부인은 우리를 위해 닭을 잡았다. 우리는 다 함께 앉아 먹고 마셨다. 조르바의 긴 팔은 친절한 이 부인의 젖가슴을 제 것처럼 주물럭거렸다. 밤이 되면 우리는 해변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인생이란 오스탕트 부인처럼 단순하고 살아볼 가치가 있으며 늘 똑같지만 느긋하고 너그러운 것이었다. 일요일에 진탕 먹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조르바에게 내 계획을 털어놓기로 했다. 그는 놀란 것처럼 보였지만 참을성 있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다가 가끔 머리를 내젓기도 했다. 술이 확 깬 모양이었다. 이야기를 끝내자 그는 신경질적으로 수염을 두세 가닥 뽑았다. 보스, 섭섭하게 듣지 마시오. 당신은 아직 머리가 덜 여문 것 같소. 대체 올해 몇이오? 35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물긴 굴렀군. 조르바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한 방 맞은 듯 얼떨떨했다. 조르바, 당신은 사람을 너무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보스, 화내지 마세요. 난 아무것도 안 믿어요. 내가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도 믿고 악마도 믿을 거요. 그러니까 보스. 그리 되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고 나는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는 말하다 말고 베레모를 벗어 머리를 극적이다가 수염을 다 뽑은 듯 잡아당겼다.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참는 눈치였다. 그는 눈 한 귀퉁이로 나를 노려보았는데 한동안 그러고 있더니 말을 하기로 작정했는지 내뱉듯 말했다. 보스, 인간이란 자고로 짐승입니다. 짐승도 아주 엄청난 짐승이지요. 그런데 보스는 그걸 몰라요. 당신에겐 이 인간이라는 거, 세상이라는 게 어려운 모양인데 내게 물어보시오. 짐승이라고 대답해 드리리라. 이 짐승에게 사납게 대하면 당신을 존경하고 두려워합니다. 친절하게 대하면 눈깔이라도 뽑아갈걸요? 보스, 거리를 좀 둬요. 놈들이 기어오르게 하지 마요. 우리는 평등해. 우리는 똑같은 권리가 있어. 이따위 소리는 하지 마요. 그러면 당신에게 달려들어 빵을 훔치고 당신 권리도 빼앗고 굶어 죽게 한다니까요? 보스, 좋은 걸 다 걸고 충고합니다. 제발 거리를 둬요. 조르바는 지팡이로 자갈을 뒤적거리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르바, 당신은 아무것도 안 믿는다면서요. 네, 안 믿어요.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거요.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요. 오직 조르바만 믿지. 조르바가 딴 것들보다 낫다고 하는 말은 아니오. 눈꽃만큼도 나을 게 없지. 그놈 역시 짐승이거든. 그러나 내가 조르바를 믿는 건 내가 아는 것들 중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조르바뿐이기 때문에 그렇소. 나머지는 모두 헛개비들이지. 나는 이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듣고 이 내장으로 새겨낸 것만 믿어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게 죽는 거지. 조르바가 죽으면 세계 전부가 죽는 거요. 저런 이기주의자로군. 내가 빈정거리듯 말했다. 어쩔 수 없답니다. 보스, 사실이 그렇거든요. 내가 콩을 먹으면 콩에 대해 얘기합니다. 내가 조르바니까 조르바같이 말하는 거래도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조르바가 한 말이 채찍이 되어 날아들었다. 강인하기 때문에 그토록 인간을 경멸하면서도 함께 살고 일하려는 그가 존경스러웠다. 나 같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살기 위해 금욕주의자가 되거나 그들을 가짜 깃털처럼 꾸며놓으라는 걸 놓으리라는 걸 알았다. 조르바가 나를 돌아보았는데 희미한 별빛으로도 그가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내가 좀 심했나요? 오두막에 도착했다. 조르바는 부드럽지만 거북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으로는 조르바에게 동의했지만 내 가슴은 거부했다. 짐승 속에서 뛰쳐나와 제 갈 길로 가려 했다. 오늘 밤은 별로 졸리지 않아요, 조르바. 혼자 주무셔야겠어요. 별은 빛나고 바다는 한숨을 쉬며 조개를 핥고 반딧불은 아랫배에 꼬마 등불을 켜고 있었다. 이슬이 내려 축축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얼굴을 묻고 조용히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밤과 바다와 한몸이 되었다. 내 마음은 꼬마 등불을 켠 채 축축하고 어두운 대지에 숨어있는 반딧불 같았다. 별은 하늘 위로 가로지르고 시간은 흘렀다. 어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어났을 때 내 마음속엔 이 바닷가에서 해내야 할 두 가지 일이 생겼다. 부처에서 벗어나고 모든 향이상학적인 근심인 책에서 나 자신을 끌어내고 헛된 염려에서 내 마음을 벗어나도록 할 것. 지금 이 순간부터 인간과 직접 부딪히고 확실한 접촉을 가질 것. 아직 많이 늦은 건 아닐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